오늘 우리는 한 자루의 낡은 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린성 수비안시 창링현, 감옥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상습 절도범이 손에 몇 자루의 흉기를 쥔 채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소위 하늘의 그물이라 불리는 천망 시스템이 촘촘하게 깔려 있고 길거리마다 감시 카메라가 숲을 이루고 있는 중국이라는 통제 국가에서 이 범죄자는 마치 무인지경을 걷듯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여러 지역을 넘나들며 인명을 살상했고 심지어 도주 도중 영상을 올려 경찰을 조롱하는 대범함까지 보였습니다. 물론 당국이 내놓은 공식 버전은 완벽한 선전 영화 시나리오와 같습니다. 12월 1일 그가 창링진에서 한 명을 살해하고 12월 2일 인근 퉁위현으로 도주해 또 한 명을 살해한 뒤 12월 4일 오후 충쯔촌의 어느 집단 아래에서 경찰과 시민의 협력 작전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매우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으며 마치 정의가 단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던 것처럼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민심과 들끓는 여론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국이 발표한 2명에 그치지 않고 한 번에 9명을 해쳤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의 진위 여부는 잠시 차치하더라도 당국이 인정한 공식적인 세부 사항들만 시간 순서대로 되짚어 본다면 여러분은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파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야오라는 이름의 34세 남성은 18세 때부터 절도와 강도 혐의로 반복적으로 감옥을 드나들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얼굴과 지문, DNA, 심지어 걷는 자세까지 공안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미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서 6월 사이 형기를 마치고 갓 출소했으므로 규정대로라면 지역 공안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 1순위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꼬박 3일 동안 살인은 계속되었고 범인은 영상 속에서 5일 안에 나를 잡지 못하면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찾지 못할 것이라며 공권력을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경찰만 보면 다리가 풀려 도망치기 바빴을 동네의 좀도둑이 어떻게 갑자기 특수부대원과 같은 대담한 심리적 무장을 갖추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위안 공안 당국은 사건 발생 직후 그의 감방 동료를 찾아내고 인맥과 위챗 기록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14억 인구의 얼굴을 단 1초 만에 식별하여 잠금 해제할 수 있다는 안면 인식 기술을 자랑하고 국가의 치안이 금성 철벽과 같다고 자부하던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일개 범죄자가 3일 동안이나 여러 현을 넘나들며 동북 지역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태를 두고 단순히 공안의 판단력이 뛰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지성에 대한 모독일 것이며 그저 공안이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갓 출소한 상습 절도범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마치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길러진 사냥개 혹은 특정 세력이 고의로 틈을 만들어 조장한 혼란처럼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난 역사적 패턴을 되짚어보면 고위층의 권력 투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소위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구분이 모호해질 때마다 사회 밑바닥에서는 이토록 처참하고 기이한 강력 사건들이 폭발하곤 했습니다. 과거 저우융캉과 보시라, 이 세력이 몰락하기 직전 벌어졌던 쿤밍 기차역의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장쩌민파와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진핑 연합이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던 결정적 순간에 발생했던 패진항 대폭발 사고 역시 우연으로만 보기는 힘든 참사였습니다. 이러한 경천동지할 대형 사건의 배후에는 늘 2개의 손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무대 앞 전면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폭도의 손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마쿠의 검은 손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린성 창링현 사건은 단순한 치안 부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정세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이것이 군 내부 혹은 당내 반 시진핑 세력이 정상적인 정치적 경로를 통한 승부가 불가능해지자 선택한 초한전, 즉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치안이 붕괴하고 국가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불길이 태우고 있는 것은 지린성의 민초들이지만 그 열기가 실제로 그을리고자 하는 대상은
베이징의 공안부입니다. 전천후 감시 시스템과 빅데이터 추적망을 갖춘 공안 시스템이 칼을 든 광인 하나를 3일 동안이나 통제하지 못해 여론이 들끓고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게 방치했다면 결론은 둘 중 하나로 귀결됩니다. 현재의 사회 안정 유지 시스템, 즉 유온 시스템이 내부로부터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거나 아니면 시스템 내부의 누군가가 이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방관하고 심지어는 이 연극에 고의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정교하게 걷어찬 이 돌멩이는 현재 공안부장 왕샤오홍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왕샤오홍은 시진핑 주석이 가장 신뢰하는 칼자루이자 체제 수호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좀도둑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천하를 대란으로 몰고 가는 당신이 과연 국가라는 거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을 자격이 있는가? 라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이처럼 변방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유혈 사태는 베이징 중난하이의 깊은 권력 지형을 뒤흔드는 나비 효과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이제 12월 5일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진 청두로 이동합니다. 렌즈의 초점을 12월 5일 청두로 옮겨보면 그곳에는 우리가 익히 알던 강인한 지도자의 모습 대신 기이한 부조화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초겨울이라고는 하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10도를 웃도는 온화한 날씨였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얇은 정장과 긴 치마 차림으로 현지 학생들과 탁구를 즐길 만큼 가볍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펑리위안 여사 역시 치파오 위에 가벼운 외투 하나를 걸쳤을 뿐 추위를 느끼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모습은 이들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짙은 색 점퍼 위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두껍고 무거운 대형 코트를 덧입고 단추를 턱 밑까지 채워 마치 한겨울 혹한기에 있는 사람처럼 몸을 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옷차림은 단순한 패션의 실패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 어느 쪽이든 권력의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꺼운 코트로 전신을 덮어버린 것은 어쩌면 통제할 수 없이 굳어가는 왼쪽 다리와 부자연스러운 보행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위장술일지 모릅니다. 실제로 다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느린 속도로 분석해보면 진실은 명확해집니다. 차에서 내릴 때 두꺼운 코트 자락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왼쪽 다리는 눈에 띄게 뻣뻣했고 거의 바닥에 질질 끌리듯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을 떼는 데마다 미세하게 멈칫하며 무게중심을 다시 잡아야 했고 몸은 자꾸만 한쪽으로 기울어지려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걸을 거리를 그는 한 발짝을 옮기는데 3초에서 4초가 걸리는 고통스러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뇌졸중 후유증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더 무서운 상상은 그가 단순히 걷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뼛속까지 시리는 추위를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병이 깊어지고 양기가 다하면 신체는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쾌적한 15도의 가을 날씨가 생명력이 고갈되어가는 노인에게는 칼바람이 부는 혹한의 겨울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그는 억지로 카메라 앞에 끌려나와 건재함을 과시해야 하는 살아있는 소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리의 불편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뇌의 기능 저하 징후입니다. 각본대로라면 도강원 수리시설을 시찰하는 장면은 그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문화적 쇼케이스였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나누고 유도한다는 치수 이야기는 그가 평소 즐겨 사용하던 통치 철학의 비유이기에 실수할 리 없는 보너스 문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는 강물을 가리키며 입을 열자마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내강과 외강의 비율이 6할이라는 아주 간단한 설명을 하던 도중 무려 10초 가까이 침묵이 흘렀고 그의 어조는 초점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가이드로 보이는 인물이 황급히 도강원의 역사 이야기를 덧붙이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곁에 서 있던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결국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돌려 다른 수행원과 대화를 시작해버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치국이정, 즉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던 그 모습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몸은 무너져 내리고 뇌의 회전은 느려졌으며 대사는 엉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목격한 것은
일인 천하의 위험이 아니라 원로들과 체제 유지 세력이 그의 남은 체면을 쥐어짜 마지막으로 소비하고 있는 잔인한 광경이었습니다. 더욱 기이하고 운명적인 것은 바로 이날 베이징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12월 5일 베이징 동물원은 핑핑이라는 이름의 따오기가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는 평범한 조류가 아닙니다. 붉은 부리와 눈부신 흰 깃털을 가진 동방의 보석이라 불리는 따오기는 1980년대 산시성 양현에서 멸종 직전에 발견된 야생 따오기 7마리로부터 번식된 기적의 후손입니다. 베이징에서 40년 가까이 살며 전 세계 인공 사육 따오기 중 가장 장수한 개체로 기록된 이 새의 죽음은 본래라면 중국의 생태 복원 기적을 선전할 좋은 소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가 죽자마자 중국의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치 하늘이 직접 개입하여 가장 신랄한 블랙 유머를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대중들이 이토록 열광하며 비소를 보내는 이유는 죽은 새가 하필이면 그 산시성 출신의 지도자와 너무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출신지가 기막히게 일치합니다. 핑핑의 고향은 산시성 양현이고 현재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분 역시 산시성 출신입니다. 새의 이름인 핑핑은 평안과 장수를 의미하지만 공교롭게도 지도자의 이름 끝 글자인 평자와 발음이 같아 금기시되는 단어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게다가 새의 나이 39세는 인간의 나이로 환산하면 대략 120세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는 지난 9월 3일 한간에 떠돌았던 장기 이식을 통해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소문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인간보다 먼저 새가 세상을 떠나버리자 사람들은 핑핑조차 150살을 채우지 못했다며 은유적인 조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새가 12월 5일에 죽었다는 사실은 같은 날 청두에서 병든 다리를 이끌고 억지로 서 있었던 지도자의 모습과 오버랩되며 기묘한 앙상블을 만들어냅니다. 바지통이 불룩하여 소변 주머니를 찾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으며 중병설과 이식 수술을 통한 생명 연장설이 끊이지 않는 그에게 이 새의 죽음은 단순한 동물의 폐사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철판도라는 예언서에 등장하는 흰 깃털의 새가 산에 부딪혀 죽는 그림이 시진핑 시대의 종말을 상징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핑핑의 죽음을 그 전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블랙 코미디이자 숙명론적인 해석입니다. 대중들이 애도하는 것은 새의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새의 죽음을 빌려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구시대의 권력을 향해 미리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핑핑이여, 편히 잠들라는 말 속에는 이제 그만 내려와서 사라져 달라는 민심의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미물조차 권력의 쇠락을 암시하는 흉조로 해석되는 가운데 권력 내부에서는 돈과 권력을 둘러싼 진짜 칼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날인 12월 5일 오전 베이징 국무원 상무회의장에서는 이강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나온 발언들은 곧바로 황제와 그 친인척들을 겨냥한 비수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리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의 공식 보도자료에 등장한 핵심 키워드는 에너지 절약, 탄소 감축, 그리고 법 집행 난맥상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환경 정책을 논의하는 평범한 회의처럼 보이지만 중국 정치의 속내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황제의 친인척, 즉 시진핑 일가의 심장부를 겨냥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시진핑 주석의 친동생인 시위 안핑을 비롯한 그 측근 세력이 독점하며 가장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분야가 바로 쌍탄이라 불리는 탄소 중립과 신에너지 그리고 녹색 금융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리창 총리의 발언을 정치적 언어로 번역하면 그 의미는 매우 직설적입니다. 형의 권력을 등에 업고 국가의 친환경 예산을 싹쓸이하여 쌓아올린 가문의 부를 이제 법 집행 난맥상이라는 명목 아래 하나하나 뒤집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대그룹과 같은 관련 기업들이 기록한 수천억 위안의 매출, 그 속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1원 한 푼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사실상 장부를 압수하고 가산을 몰수하겠다는 가택수색 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칼바람은 시진핑 파벌의 또 다른 자금줄인 철도 분야로도 거침없이 몰아쳤습니다. 같은 날인 12월 5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페이둥빈 국가철도국장을 심각한 위법 행위로 쌍계, 즉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한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1970년대생의 젊은 차관급 관료가 취임 2년여 만에 낙마한 것은 국가철도국 설립 1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철도국장은 고속철도망의 운송 관리와 스케줄 조정,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 건설 프로젝트의 승인권을 쥐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곳은 현금이 가장 빠르고 밀도 있게 흐르는 비옥한 땅이자 전통적으로 시진핑 파벌과 리펑 전 총리의 구세력이 꽉 잡고 있던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런 페이둥빈을 제거했다는 것은 시진핑 파벌이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빨아들이던 수혈 파이프를 절단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페이둥빈 낙마 직후 열린 국가철도국 당조회의에서는 정치적 수양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자신을 엄격히 단속하고 부하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살벌한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조직의 수장이 목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으니 찔리는 것이 있는 자들은 칼을 맞기 전에 알아서 자수하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푸젠성에서 불어왔습니다. 12월 5일의 또 다른 판결은 시진핑 권력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푸젠방의 조상묘를 파헤치는 격이었습니다.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이었던 수정깽이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뇌물 액수가 1억 6,500만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점도 놀랍지만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재판이 열린 장소입니다. 푸젠성의 고위 관료인 그를 굳이 저장성 닝보로 끌고 가서 이 지역 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체제 내부의 문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고도의 심리전이자 정치적 공세임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수정점은 체제개혁위원회부터 발전개혁위원회 그리고 인민대표대회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푸젠성에서 뿌리를 내린 토호 세력입니다. 그의 제자와 옛 부하들이 푸젠성의 공안, 검찰, 법원 시스템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만약 푸젠성 안에서 재판을 했다면 제대로 된 심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판사가 그가 승진시켜준 사람일 수 있고 증인이 그의 옛 부하일 수 있으며 심지어 구치소 안에서도 그에게 쪽지를 건네며 입을 맞출 조력자가 널려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닝보로 던져버린 것은 하늘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땅을 쳐도 소용없는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들어 외부의 구명시도나 입막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판결문에 그가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자백했다는 문구가 명시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중국의 부패 재판에서 자발적 자백을 대가로 사형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살기 위해 몸통에 해당하는 더 큰 호랑이를 물어뜯었다는 뜻입니다. 관영 매체는 그가 27년 동안 부패를 저질렀고 남의 승진과 토지 승인을 도왔다는 정도만 밝혔지만 수정 측은 시진핑 주석이 푸젠성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함께했던 핵심 인물이자 표준적인 푸젠방의 골간입니다. 반대파가 그를 신문하여 캐내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개인의 비리가 아닙니다. 과거 그가 푸젠성에서 각종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시진핑 가문에 어떤 이익을 몰아주었는지,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인 차이치에게 어떤 뒷돈을 댔는지, 그리고 경제사령탑인 허리펑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장부였을 것입니다. 닝보 역시 과거 시진핑이 관할했던 곳이지만 현재는 반대파 세력에 의해 장악된 것으로 보입니다. 푸젠의 호랑이를 닝보의 작두 위에 올린 이 사건은 모든 시진핑 직계 부대, 즉 시가군에게 보내는 섬뜩한 경고장입니다. 수정숙 같은 원로조차 타지로 끌려가 발가 벗겨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마당에 너희 중 과연 누가 안전할 수 있겠느냐는 무언의 협박인 셈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지역 재판은 입막음과 공모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사형 집행유예 판결은 수정쟁이 이미 핵심 정보를 토해냈으며 그 정보가 시가군 핵심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와 맞물려 지난 7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빅데이터 발전부 주임 위스양의 낙마 사건 역시 이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이 불길은 마침내 시진핑의 경제책사 허리펑의 머리 위로 옮겨 붙었습니다. 과거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주임이었던 허리펑이 발개위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빅데이터 부서는 그의 대표적인 치적 공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무 책임자인 위스양이 잡혀 들어가고 푸젠성의 자금책이었던 수정쟁이 무너지면서 중앙재경위와 발개위 그리고 푸젠방으로 이어지던 은밀한 이익 수송 사슬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허리펑이 중앙에서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승인하면 푸젠방이 현장에서 실행하며 이권을 챙기던 구조가 붕괴된 것입니다. 위스양이 감옥에 가고 수정총이 입을 연 이상 허리펑 라인에 얽혀있던 데이터 산업, 에너지 사업, 지방 부채 문제의 검은 내막은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의 대집사로 불리는 차이치 라인 역시 온전치 못합니다. 중앙화평국가기관 공작위원회 부석이었던 쪼우샤오둥은 반년 전 국무원 참사라는 한직으로 쫓겨났고 또 다른 부석이 량객수는 사중전회 이후 직위 해제되어 닝샤 서기로 좌천되었습니다. 이는 차이치가 장악하고 있던 중앙판공청과 선전계통의 권력 사슬을 끊어내는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샤오홍이 직면한 상황은 내우외환 그 자체입니다. 밖으로는 지린성 살인사건으로 체면을 구겼고 안으로는 소방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했던 각성의 소방총대장들이 최근 줄지어 자진투항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공안부 상무부부장이자 왕샤오홍의 최측근인 치정준의 인맥을 정밀 타격하여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소방조직은 치병준의 권력 기반인데 이 기반이 통째로 드러내어지면서 왕샤오홍이라는 칼자루에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 몇 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펼쳐지는 그림은 매우 선명합니다. 왕샤오홍이 쥔 칼자루는 주변부터 잘려나가고 있고 허리펑이 쥔 돈주머니는 썩은 장부가 들춰지고 있으며 차이치가 쥔 붓대는 사람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시가군을 떠받치던 이 세 개의 기둥이 동시에 그것도 아주 정교한 계획하에 톱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층부에서는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처절한 투수기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기이한 공포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층부에서 벌어지는 이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구름 위의 전쟁이라면 그 아래 땅 위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은 기괴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중국 인터넷에는 상하이와 장수성 같은 남부 지역에서부터 중부 후난성, 북부 헤이룽장성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의 네티즌들이 새벽잠을 설치며 올린 불안 섞인 글들이 쇄도했습니다. 한밤중에 머리 위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직후 공기 중에서 코를 찌르는 매캐한 탄내나 약품 냄새가 났다는 증언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다음 날 아침이면 고열과 인후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퍼뜨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집회를 막기 위해 고의로 독성 물질을 살포하는 것인지 의심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실제로 독극물인지 단순한 환경 오염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집단적인 의심병, 즉 사회적 신뢰가 바닥을 뚫고 지하로 추락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부인하면 믿어주는 척이라도 했지만 지금 대중들의 마음속에는 정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 대신 정부는 반드시 나를 해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각자 도생의 공포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이 바로 상하이 에커우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린성 살인사건보다 더 섬뜩한 이 사건은 일반 시민들이 해군 기지 소속의 폭동 진압 부대와 정면으로 충돌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주거지를 지키기 위해 혹은 생존권을 위협받았다고 느낀 주민들이 군용 차량을 막아서기 위해 바퀴 밑에 몸을 던져 드러눕는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군대는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의 당위군이자 정권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과거에는 경찰 병력만으로도 시위 진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정규군이 직접 나서서 비무장 시민들과 육박전을 벌여야 할 만큼 통제력이 상실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경찰력만으로는 더 이상 성난 민심을 누를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이 처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사면초가라는 말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칼자루인 공안과 군부는 흔들리고 있고 자신의 육체는 병마와 싸우며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그가 필사적으로 유지하려 했던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조차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그가 내부 회의에서 책상을 치며 중국인들의 자유가 너무 적은 게 아니라 너무 많다. 당장 통제해라 라고 고함을 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함 소리에서 과거와 같은 절대 권력자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궁지에 몰린 노인의 허세가 느껴지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4억 중국인의 자유를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두 다리조차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해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는 관료 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가장 신임했던 왕샤오홍조차 지켜주지 못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인민의 마음을 잡고 싶어 하지만 희귀한 새 한 마리의 죽음이 불러일으킨 거대한 민심의 조롱조차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징후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붉은 제국의 성벽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린성의 칼부림은 치안 시스템의 구멍을, 청두의 두꺼운 코트는 최고 권력자의 건강 리스크를, 그리고 닝보의 재판정은 내부 권력 투쟁의 임계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중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겨울은 계절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1000명이라 불리던 권력의 기운이 다했음을 알리는 혹독한 정치적 겨울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혼란은 단순한 사건 사고의 나열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를 앞둔 역사적인 진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격동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진실을 보는 눈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